자, AFPK 재무설계 개론 강의를 시작하게 될 최동진입니다. 저랑 몇 과목 같이 하실 텐데요. 재무설계 개론하고 뭐 상속, 은퇴,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위험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저랑 같이 AFPK를 진행을 할 거예요. AFPK 시험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주로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게 개론도 전략 과목으로 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상속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은퇴, 보험이 약간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 그런 형태들은 전략 과목으로 충분히 삼을만 하고, 나중에 이제 투자도 배우실 텐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잘 점수가 나오는 편이고요. 재무설계 개론, 오늘 시작할 재무설계 개론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평이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정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어서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들,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채무자 구제와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뭐 프리워크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사전 채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회생이나 파산 이런 쪽 부분들은 기존 교재보다 좀 바뀐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평상시 교재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신경을 쓰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뀐 내용들은 또 바뀐 내용들대로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페이지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차례죠. 항상 교재는 차례를 먼저 보는 게 기본입니다. 차례를 살펴보게 되면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 부분이 나오고요.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는 재무설계가 뭐냐라는 부분, 그리고 재무설계가 왜 시작했냐라는 부분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재무설계사, 고객에 대한 이해 이런 쪽에서도 간단하게 아주 평이한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재무설계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재무설계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고령화와 저출산.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복잡화. 1인 가구.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크게 보면 우리 교재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하고 뭐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재무적, 비재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고요.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재무설계 개론의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삶을 이야기할 때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재무설계 전문가랑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렇게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그러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이익에 입각해서 재무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시작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 기존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설계 전문가들이 많더라.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게 현재의 저희가 AFPK 그리고 CFP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갖고 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재무설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는 거고, 시험도 보는 거고,
그죠? 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재무설계 프로세서 쪽에서는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6단계 프로세서, 그럼 이렇게 재무설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럼 기준이나 원칙은 어떤 걸 갖고 가느냐라고 할 때 이제 6단계 프로세서를 갖고 가죠.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리,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계산 및 분석, 4단계 제안서 작성,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 이런 형태로 해서 6단계 프로세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6단계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그 재무설계 개론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배우는 7과목 전부 다 프로세서가 다 있어요.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살짝 이름만 바뀌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서를 다 갖고 간다. 그럼 이 프로세서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프로세서 각각의 1단계 관계 정립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정보 수집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계산 및 분석에서는 뭐 자산부채 상태표라는 게 나올 거고 현금흐름표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부분, 그 제안서는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할 거냐. 근데 물론 이제 제안서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실행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용은 좀 작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무에서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과목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은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시험 보는 데는 좋죠. 근데 추가적인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7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세서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프로세서 자체는 전 과목이 다 비슷하게 7과목이 전부 다 6단계 프로세서를 갖고 간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쪽에 재무제표의 이해에서는 이제 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산은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뭐 고정자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변동자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고정자산이나 변동자산이나 통상적으로 회계에서는 그렇게 나누지만 여기서는 투자자산이냐 아니면은 뭐 저축성 자산이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다르게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현금흐름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고정지출, 매번 나가는 지출, 그 다음에 좀 바뀌는 거, 그러니까 변동지출, 변동되는 변동지출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나열하고 그걸 잘 분석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고정지출이나 변동지출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봐요. 순자산이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쪽에, 4장의 예산 쪽에는 예산은 말 그대로 그냥 열심히 읽는 파트예요. 여기는 예산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계획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벌 거고, 얼마를 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 거고라는 부분들을 프로세서대로, 예산도 프로세서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게 소비자 금융하고 소비자 신용 관련되는 부분일 거예요. 저랑 뭐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힘든 게 채무자 구제제도라고 해서 사전 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 또는 워크아웃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진 않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대신에 수치가 많이 나와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뭐 상환기간 연장이 몇 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제도는 몇 년까지 끝내고, 이런 형태의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앞쪽보다는 이쪽 파트에서는 수치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6장 쪽에 금융소비자보호는 전체적으로 요즘에 그 트렌드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딱 하나 따져보면 이거예요.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보면 돼요. 정보의 불균형. 정보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자는 전문 소비자가 아니고 일반 소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가 확실히 금융기관이 훨씬 더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가 상당히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약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기관을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은 개정법에 의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는 꽤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다. 전체적으로 이 교재는 그런 형태로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재무설계 2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가서 보시면 학습 목표는 꼭 읽어봐야 되는 거죠. 자, 학습 목표는 가능하면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습 목표 자체가 문구만 바꾸면 시험 문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는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재무설계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고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탄생과 발전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 재무설계 요거는 이제 한국 FPSB 그리고 FP협회의 어떤 연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관에서 그 인정하고 있는 그런 뭐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재무설계의 역사 자체를 따질 때 여기서는 한국 FPSB 그 다음에 FP협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정의와 역할 자격 인증과 갱신 요건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행동재무학과 관련된 얘기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행동재무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그 심리학 쪽에서 경제학 쪽으로 갖고 온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경제학에서는 사람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경제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죠? 예,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돈이라도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행동재무학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예, 좀 허당기가 좀 있다. 그러면 그런 허당기가 검증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어가 재미있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출제 비중이 조금 있는. 그 다음에 고객의 가치관, 신념, 태도에 대한 이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돼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은 질문과 관련되는 이야기고요. 경청과 관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 정립과 프로세스 1단계,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들을 것이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재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고 살짝 터치하는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교재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가계, 그러니까 7페이지 재무설계 개념.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활동의 주체, 즉 경제 주체라고 부르죠. 가계는 바로 밑에 소비활동을 영위하죠. 기업은 그 옆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요. 그 밑에 정부는 옆으로 가서 보시면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을 조종하고 규제하는 준칙 등을 마련하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그 옆에 공공이익을 극대화하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밑에 정부 부분은 재정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 부분은 기업 재무, 그 다음에 가계 부분은 바로 밑에 가계 재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업 재무는 경영학 부분에서, 그리고 개인 재무는 가계 소비자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가계의 재무 상태는 다른 두 경제 주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뭘 뜻하는 걸까요? 가계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의 주체를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노동에 의한 소득이 가장 많죠. 그렇죠? 노동에 의한 소득, 만약에 소득의 주체가 흔들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소비가 흔들리겠지. 자, 소비가 흔들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생산이 줄어들겠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 기업 입장에서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 뭐가 줄어든다?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노동시간이 줄어들겠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 거고,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 즉 세금이 줄어들겠죠.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공공복지가 제대로 안 되겠지. 공공재나 이런 게 제대로 또 마련이 안 될 거고, 사회간접자본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 사회 전체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개인의 경제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기업과 정부, 이 경제 3주체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재무설계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있죠. 재무설계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뭘 파악하고?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정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재무 설계는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돼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설계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다? 과정과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 영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재무관리, 재무관리다라고 하게 되면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과목으로 따지면 재무설계 개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관리는 현재와 미래 고객의 재무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위험관리. 예기치 않은 재무적 손실 노출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관리와 보험에서 배우게 되면 보험이다라고 하는 상품 자체는 말 그대로 손실 발생이 확실하다. 그때 발생할 거다라고 확실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보험 상품으로 처리가 안 되죠. 뭐 확실한 손실을 굳이 보험회사에서 끌어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기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일 때 보험에선 이걸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대신 보험료를 받고, 근데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동일한 형태의 위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아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이제 위험 권리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기치 않은 재무적 손해. 자, 투자 설계 쪽에서는 맨 위에 줄에 보시면 고객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재무 목표 달성을 돕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설계 있고요. 은퇴 설계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 맨 위에 줄에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리고 은퇴 이후 고객이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 자,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뭘까요? 연금 확보겠죠? 그러니까 이 연금 확보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연금 확보. 그러면 은퇴 설계 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적연금, 사적연금 대부분의 페이지에 그게 다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금 설계,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세금 부담, 그래서 과세 이한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절세 전략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 상속 설계, 고객이 현재 살아있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 자산의 이전, 그렇죠? 상속은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상속 설계 같은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 부분인데, 상속과 증여는 자산의 무상 이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재무설계 전체 영역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지라고 알려주는 게, 크게 알려주는 게 재무설계 개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재무설계 개론은 큰 흐름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여러분들 강론에 대한 책을 받으셨잖아요. 또 각각의 강론에서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설계 개론은 일단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박스 바로 밑에 첫 번째 줄이죠.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재무설계는 고객의 목표, 그러니까 재무 목표, 니즈, 우선순위에 따라 몇몇의 영역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 바로 밑에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 그럼 재무설계와 재테크는 어떻게 다루냐? 바로 밑에 보시면 재테크는 바로 밑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테크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벌 수 있지? 이게 재테크야. 이거 갖고 여기서 투자하면 얼마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방법이 뭔데? 이게 이제 재테크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보시면 양이 중요하다. 양을 늘리는 게 목표로 삼고 그 돈이 필요한 시기나 사용처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금액만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수익률. 상품의 선택 기준이 수익률이다. 근데 그 밑에 재무설계는 양보다는 돈이 필요한 시기 그리고 사용처를 고려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계획과 꾸준한 실천. 그래서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재테크다라고 하게 되면 재테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돈이 더 많이, 그렇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수익이 많으면 된다. 그래서 어디서 쓸 건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지, 어떤 시기에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재무설계사는 이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재무설계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 시기와, 그죠? 그 다음에 사용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재무설계는 왜 필요하냐라고 보게 되면 인구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인구 구조의 변화. 재무 설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다. 바로 밑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평균 수명의 증가. 자,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라고도 얘기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뭘까요? 생산 가능 인구. 자, 우리가 총인구를 살펴볼 때, 예를 들어 0세, 이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서부터 쭉 해서 만약 100세 뭐 이렇게 따진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서 효율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생산 가능 인구고요.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15세에서 64세가 넘어 이전, 그러니까 0에서 14세, 이거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하고 65세 이후를 노년 인구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여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대단히 중요하지 지금은. 근데 문제는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왜? 일로 다 빠져나갈 테니까. 저출산은 새로 유입이 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돈 벌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평균 수명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죠. 자, 평균 수명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고 기대 여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틀릴까요?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재무설계 개론책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재무설계 개론에서 제가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 그냥 아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가면 모른다라는 거지. 자, 평균 수명은 0세서부터 0세인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언제까지 살 거냐를 따질 때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대여명은 현재 0세인 아이가 만약에 언제까지 살 거냐라고 따지면 평균 수명과 같은 개념이 되겠지만 현재 40세인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지? 현재 60세인 사람은, 현재 20세인 사람은 그럼 평균 수명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이건 더 짧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따질 때 이제 우리가 기대여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이걸 다 구분해서 잘 쓰지 않잖아. 그냥 평균 수명 얘기하다가 기대여명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시험에서는 틀리지. 일상에서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알아들으니까 시험에서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수명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 써 있는 게 그래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남자가 80.3세, 여자가 86.3세. 그래서 과거보다 20년 이상 연장됐다. 이거는 뭐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연장된 부분은 맞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평균 수명 증가는 은퇴 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고 소득 창출과 자산 축적 기간보다 소득 단절과 자산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한 55세쯤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은퇴를 하시게 되면 한 65세 아니면 빠르면 60세 이때쯤에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준비해서 요만큼만 살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이만큼 준비를 해서 이만큼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이 혼자서 고민해서 이거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금융 환경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금융 환경이 변했다.
그럼 금융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돼요. 금융환경. 과거 80년대 정도나 90년대 초반 정도 금융환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때도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물론 뭐 가상화폐 이런 건 없었지만 투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정기 예금, 그냥 은행에 예금만 넣어놔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은행에 예금만 넣어놔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금리가 뭐 10% 뭐 15% 이랬으니까 1억 넣어놓으면 뭐 1,000만 원 나오고 10억 넣어놓으면 1억 나오는데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굳이 복잡한 투자 상품에 갈 이유가 그다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가 0. 몇 %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안 늘어요? 자산의 규모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리스크 있게 투자를 하면 자산은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거꾸로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은퇴 이후에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복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금리는 저금리 시대로 들어섰고 투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거죠. 웬만한 금융기관에 다니는 직원도 자기가 팔고 있는 상품을 제대로 모르고 파니까. 그 정도로 금융상품은 복잡해졌다. 왜? 한국에 있는 것만 갖다 파는 게 아니고 실물자산만 갖다 파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파생상품 이런 것들 글로벌화돼서 팔고 이러기 때문에 상품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면 상품이 복잡해졌다는 얘기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얘기가 돼요? 이해를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만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대로 설명 못하고 팔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사면 뭐가 늘어나요? 위험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부담은 누가 지죠? 소비자가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얘기해주고 이걸 조율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페이지 보시게 되면 금융환경의 변화 맨 위에 줄에 97년도 은행 바로 밑에 높은 확정이자 줬다. 두 줄 내려가서 그러나 2000년 들어서 한 페이지에 내려가서 저금리 기조 그리고 많은 변화와 어려움 그리고 그 밑에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현했고 그 밑에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옆에 책임도 스스로 수반해야 한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저금리 기조로 해서 그다음 그 옆에 인구 구조도 변화했고 그래서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니즈도 변화를 해요.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 니즈가 변화하는데 과거에는 재무 설계라는 걸 굳이 받아야 돼? 그거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이때 그냥 알아서 하면 됐었어. 라는 개념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를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 전문가한테 비용이라는 걸 하더라도 비용이라는 걸 지불하더라도 그래도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10페이지 맨 밑에 예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페이지 맨 위에 재무관리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재테크가 아니고 재무 설계. 그리고 또 경제 성장에 따라서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30대 이러면 저는 뭐 늘어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60년대, 70년대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그때 단군 이래 우리나라가 최고의 고도성장기를 구가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단군 이래 부의 축적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많이 늘어났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제대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런데 그 옆에 금융시장은 복잡성과 급속한 변동성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옆에 고령화로 인해서 더 미래는 깝깝해지고,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재무관리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두 줄 정도 더 내려가서 보시면 2020년도 설문조사 해보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한다. 그 비율이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문구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요 페이지에서 요 문구는 그러니까 실제로서부터 나타났다까지는 좀 문구가 좀 안 이뻐. 쓰다 뭘 잘못 썼나 봐.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무설계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구체적인 뭐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이 목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설계 개론은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험과 관련해서 배우는 부분이지만 시험이 끝나면 재무설계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할 때는 딱 시험 문제 요거 나옵니다. 그렇게까지만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구체적 인생 목표가 생긴다. 두 번째,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밑에 현재 시점의 재무 상태 파악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당면한 위험이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사후 대책 마련이기보다는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하다라는 부분. 재무 설계는 사전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다. 그쵸. 제가 이제 부자학 강의나 아니면 인문학 강의할 때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맞죠?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돈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확실히 남편이나 배우자 즉 가정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부부싸움은 확실히 덜해요. 좀 사는 게 각박해지면 싸움은 확실히 더 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 다음 신뢰할 만한 재무 주치의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으로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죠? 돈 때문에 매번 걱정하면서 내가 일에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재무 설계의 대상.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재무 설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정말 많으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많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은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도 달라지거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주 접하는 소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권 당첨되면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쫄딱 망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꽤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벌었느냐가 얼마나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느냐도 이어지거든. 근데 그다지 크게 노력을 안 하고 돈을 벌었으면 소비는 과소비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동그라미 대상은 자, 개인 신상 및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실업이 됐거나 아니면 누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거나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학교를 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 있을 때, 그 다음에 경제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그리고 인생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럴 땐 반드시 재무설계 받는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이전의 니즈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일 때는 당연히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자, 요번 차시는 저희가 1차시 해서 재무설계 전반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리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재무설계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